오늘 양자 약자기장 공진 분석기 활용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증 분석 보고서부터 하겠습니다. 비만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비만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라는 거는 지방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대사를 관여하는 그 기관이 간이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것을 알려드렸던 그 간 기능하고 그다음에 식단하고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꼭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비정상 지질대사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식단 체크를 함께 같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갈색 지방 조직 이상 개수라는 거는 이 갈색 지방이라는 거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 조직 이상 개수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기능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이 이제 갈색 지방 조직인데, 이건 체온 조절하고 같이 생각해서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개수는 인슐린 대사입니다. 그래서 췌장과 인슐린 관련 보고서하고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인슐린이 3배 이상 더 분비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야지 우리가 그런 인슐린으로 인한 당뇨병 등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셔야 되고요. 시상하부 세포액 이상 개수라는 거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프로틴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렐린과 렙틴의 그런 호르몬 조절 작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계속 음식을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식에 관여하는 그 시상하부가 손상이 되면 과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균형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시상하부 세포액 이상 개수는 이런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성지방 이상 개수는 얘는 직접 비만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식단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중성지방 이상 개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비정상 지질대사 개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또는 지방간 때문에 지방대사가 이제 좀 잘 되지 않는 분들일 수도 있고, 중성지방 이상 개수는 지방을 많이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이것들을 분해하는 효소나 조효소가 부족할 경우에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경향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 대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에서 하는 기능이 그런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분의 재흡수와 미네랄의 재흡수를 하는 기관도 이제 장이기 때문에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분 대사가 그러니까 수분의 재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을 잘 드셔도 피부가 이제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 면역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수분 밸런스도 이제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활성산소 지수라는 거는 인체 산화 반응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요, 피부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단백질이나 DNA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름이 생기고, 우리가 왜 시골에서 농사 많이 짓는 분들,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시는 분들이 주름이 많고 건조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손상이 많이 돼서 이제 피부에 잡티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피부의 활성산소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콜라겐 지수, 이제 콜라겐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피부 콜라겐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잘 정리하면서 배웠는데요. 피부 콜라겐 지수는 피부의 뼈, 연골, 인대, 각막, 내막, 근막 이런 다양한 조직에 이제 콜라겐이 관여하는데, 피부 콜라겐 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거는, 피부는 사실은 우리 생명 유지하고는 관련이 좀 적은 후순위입니다. 콜라겐 지수에서. 그래서 피부 콜라겐 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거는 선순위가 되는 그런 혈관이라든지 뼈, 연골 이런 부분이 먼저 그 부분도 이제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피부 콜라겐이 낮아졌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프로틴이나 비타민 C를 통해서 콜라겐을 드시는 것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피부 콜라겐은 좀 나중에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콜라겐 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이제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지방 지수라는 건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관련해서 장기능 앞에 있는 장기능 분석 보고서하고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피부 지방 지수가 많다는 거는 피부에 유분이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유분이 많다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유선이 발달을 해서 피부에 유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유분이 많아지면 여드름 등과 같은 그런 뾰루지, 여드름 등과 같은 그런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농성 여드름 이런 것들이 피부 지방 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팩 중에서 이제 노란색 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관리가 미흡할 때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근데 좋은 점은 피부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름이 나오는 것들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피부 지방 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피부가 매우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수분을 잘 섭취해서 피부 지방 지수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면역 지수라는 거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병원체로부터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침입을 이제 방지하는 건데, 피부 면역은 1차 면역입니다. 그래서 1차 면역을 이제 지키는 방법은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보습. 아무래도 이제 장이 건강하더라도, 장이 건강해야 물론 이제 피부가 수분을 지킬 수 있지만, 지금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보습을 이제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바른다든지 좋은 오일을 바르는 것도 추천할 수 있고요. 1차 면역이고 장기능과 함께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면역이다 보니까 피부 면역만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체 자체의 면역성이 기반이 되어야 피부 면역 지수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수분 저하, 이런 수분에 관련된 거는 물론 뭐 나이라든지 뭐 피지 분비의 그런 유수분 밸런스라든지 온도 저하, 수면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만, 일단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 수분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이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장기능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부족 시 우리가 이제 피부 부족할 때 히알루론산 같은 비타민 C나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습을 철저히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부 수분 유실량은 대장의 흡수 기능이나 보습 상태, 또 수면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이렇게 피부가 되게 푸석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에 의한 그런 수면에 의해서도 피부 유실량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피부 적혈 지수라는 건 뭐냐면 예민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피부를
춥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그렇게 예민해졌을 때 약간 피부에 혈관이 드러나기도 하고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서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이제 빨개졌다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온도 조절이나 수분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적혈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피부 예민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탄성지수는 당연히 이것도 피부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자외선에 의해서도 수분 상태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멜라닌은 원래 이제 멜라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자외선이 많이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노출이 되면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피부 세포의 변형, DNA 변형 이런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닌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노출을 많이 자외선에 의해서 노출이 많이 되면 멜라닌이 생겨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피부의 색을 이제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색깔이 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멜라닌 지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는 분들이거나 장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는지를 체크를 해서 사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피부 각질은요. 각질 탈락 주기에도 이제 각질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지수가 높다는 거는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질 지수가 높다는 거는 건조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대사나 각질 관리하고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 콜라겐,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높으면 피부 콜라겐 지수는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질이나 그다음에 이런 수분 지수나 활성산소 지수가 얘네들은 다 피부 수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같은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네, 피부 수분 지수가 높다는 걸 의미하면 수분이 높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높을수록 건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눈꺼풀 처짐이라는 거는 이게 콜라겐이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쫀쫀하면 눈꺼풀이 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주름 콜라겐과 눈꺼풀 처짐은 서로 반대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처짐이 올라가 있으면 눈주름 콜라겐은 낮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고 혈관의 콜라겐 지수하고 당연히 함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눈이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명 유지하고는 조금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눈주름 콜라겐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콜라겐들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또 눈주름 콜라겐은 형태와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부족하면 눈꺼풀 처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은요. 장 건강하고 알러지 지수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엘로케어 같은 거 공부해보면 그런 알러지 지수가 높을수록 다크서클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높으신 분들은 장 건강을 챙기시고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러지 지수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엘로케어나 유산균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조금 관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다크서클은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림프관은 폐쇄가 됐다는 거는 제가 림프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1차 면역기관, 2차 면역기관에 의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에 림프가 일을 하고 림프는 융단폭격기 같은 그런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곳이거든요. 림프관이 폐쇄됐다는 것은 눈에 관한 면역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면역 분석 보고서와 반드시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어지는 거는 당연히 눈이 늘어지는 거 이것도 콜라겐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참 이게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서 관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나온 콜라겐 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어지는 것도 당연히 유수분 밸런스, 장내 수분 대사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부종은 이제 혈액순환, 염분 섭취, 단백질 섭취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박사님 사장님이 해주신 영양소 강의에서 그런 삼투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부종은 삼투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눈이 자주 붓는 분들, 또 눈이 붓는 분들은 눈만 붓지는 않거든요. 손발이 같이 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코엔자임 Q10 엔자임 그런 과 같은 그런 효소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알부민이 들어있는 이런 단백질 섭취에 소홀하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눈세포 활성도는 체온 유지하고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온이 그런 유지가 안 되거나 항생성에 대해서 이제 항상성 중에서 체온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춥고 이런 분들이 눈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온 뇌이기도 하고 다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도가 그런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면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당연히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피로는 눈이 약간 뻑뻑하거나 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시각 피로가 높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눈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각 피로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 제품 중에서 그런 비전 아이딩과 같은 그런 제품들을 섭취를 하면 시각 피로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처짐과 눈주름 콜라겐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연히 눈주름 콜라겐이 낮아져 있으면요, 눈꺼풀 처짐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요. 이 부종이 높게 나오는 분들, 이 두 분 다 좀 음식을 좀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그런 보조 효소 코엔자임 그 보고서에서 코큐텐이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수치가 낮게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늘어짐이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각 피로도가 이제 높았었는데 장이 건강해지고 그런 비전 아이디를 섭취하시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콜라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기관, 운동기관, 근육조직, 지방대사, 해독, 신진대사, 생식기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이제 콜라겐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관여를 하는데, 콜라겐을 우리가 섭취하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부족하신 분들이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C, 단백질, 그다음에 또는 그 두 가지를 잘 섭취하도록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좋아지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이 순환기관부터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환기관은 우리 혈관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기관에 있는 콜라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면은, 사실은 우리 혈관은 뇌혈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좋아지지 않고 순환기관부터 먼저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순환기관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순환기관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한테 비타민 C하고 이렇게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게 했을 때 순환기관이 가장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 얘가 낮아져 있으면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지만 좋아질 때는 순환기관 먼저 좋아진다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락 보고서인데요. 경락 보고서는 사실은 이름이 되게 어렵죠. 수태음폐경, 뭐 수양명, 대장경 이렇게 보면 사실은 수태음폐경은 폐 기능 관련된 것들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항목에서 하나하나의 항목을 보는 거는 양자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락이라는 거는 기의 흐름이거든요. 우리 몸에 관련된
우리 몸에 흐르는 기에 관련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기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분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이분의 마음 상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먼저 되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측정 결과가 정상에서 멀어질수록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특히 이제 손발까지 혈액이 잘 흐르지 않거나 수족 냉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족욕이나 그런 배를 따뜻하게 하는 핫팩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맥박과 뇌혈관은요, 얘는 이제 앞에 있는 혈류순환 분석 보고서하고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풍지수나 맥박량 이런 것들은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뭐 급격한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풍지수는 알고 계시는 그런 중풍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중풍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11월이나 1월이 되면은 이제 날씨 변화가 급격해지면 어르신들이 혈관, 뇌혈관이 약하신 분들, 특히 이제 뇌졸중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어르신들이 중풍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 그런 날씨 변화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온도, 체온을 유지하는 거에 좀 도움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맥박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이건 자율신경계, 심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부분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이거든요. 특히 이제 심장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금 잘 원활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장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도 이제 혈류순환 분석 보고서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보는 것은 이 뇌혈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뇌혈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보다 위에 있는 장기거든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심장에서 꾹 혈액을 짜주더라도 이게 뇌까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얇고 그렇기 때문에 가늘기 때문에 뇌혈관의 산소 포화도가 낮다, 정상이 아니다. 이게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다는 거는 뇌혈관의 곳곳에 끝까지 혈액이 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혈류 분석 보고서에 있는 혈관의 상태, 혈관의 탄력이라든가 또 혈액의 지질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뇌혈관 산소량이 낮다는 거는 산소압이 낮거나 산소량이 낮다는 거는 혈관의 탄성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혈관이 탄성이 좋지 않아서 뇌혈관 끝까지 다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류순환 분석 보고서하고 꼭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혈액 지질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물론 혈액 지질은 혈액 순환에 지장을 주고 이게 안 좋아지면 뇌 건강이나 눈 건강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단 관리, 체지방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조금 혈액의 점도 이게 이 양자 측정이라는 게 어디에 무슨 항목의 수치가 얼마이거나 뭐 어디에 뭐가 있거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 높게 나오거나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 높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혈액 검사의 결과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얘는 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혈액의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직접적인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의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혈액 검사하고 같이 함께 꼭 검토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전립선 분석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전립선 부분은 장 건강이나 규칙적인 운동, 식이 관리가 중요한데요. 전립선 증생도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 부분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소변을 보실 때 이렇게 잔뇨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전립선 질환들의 원인은 사실 운동 부족이거든요. 전립선에 질환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업을 갖고 계신 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은행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업무를 보신다거나, 뭐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처럼 좀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 그런 분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지, 식단도 혹시 혈관이 좀 염증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혈액이 좀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하고 계시진 않은지 그거를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전립선 염이 생겼을 때 이런 비대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 염이 오지 않도록, 염증이 오면 아무래도 그 혈관들이 부어서 그 부분이 비대해지니까 소변이 지나가는 그 부분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좁아져서 배뇨장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 염을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 칼슘화도는 사실은 이거는 결석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립선 결석인데, 칼슘화도라는 거는 그 부분이 좀 탄성이 떨어지고 뭔가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 이건 혈중 칼슘 농도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결석이 생긴다는 것은 혈액 내, 우리 몸은 뼈하고 이에 99%의 칼슘이 있고, 혈액 내에 칼슘이 1%가 있지만 99%그 뼈나 이에 있는 칼슘보다 혈액에 있는 1%의 칼슘이 우리 생명 유지에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에서 칼슘을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빼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쓰일 만큼 쓰이고 남은 그런 칼슘 덩어리들이 우리의 몸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결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 생기면 전립선 결석, 요로 결석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뾰족뾰족한 이런 알갱이가 그 전립선을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스크래치를 내면서 염증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화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칼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염증이 전립선 질환의 가장 시초거든요. 처음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만성으로 되어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이렇게 이제 그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건데, 성인 남성이 4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전립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립선 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현대에는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염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전립선염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생겼다 하더라도 줄여줄 수 있는 우리 제품들이 소팔메토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전립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시작은 전립선염이거든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전립선염이 전립선 증생도하고 이렇게 같이, 얘가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전립선 증생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요. 이 칼슘화도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칼슘 수치가 굉장히 바닥이고, 혈압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셨는데도 칼슘을 드시지 않았던, 칼슘 수치가 바닥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슘화도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 섭취와 장 관리, 그다음에 혈관 관리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그런 자궁이나 이런 쪽을 같이 보시면, 여성 호르몬은 이런 부인과는 여성 호르몬 상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매우 조금 필요해요. 되게 조금 필요한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균형이 되게 필요한데, 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칼슘의 흡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칼슘의 흡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여성들이 50대 이상이 되면은 산부인과에 가면은 그 호르몬제를 처방을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여성 호르몬제가 그런 유방암 발생률을 20%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가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 이런 것 여성 호르몬제를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드셔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여성 호르몬 대체제 우리 제품 중에 루바블렌드라든지 GLA 블렌드 같은 제품을 통해서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좀 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아무리 호르몬 대체제를 드셔도 호르몬을 만들려면 우리 몸에서는 그런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여성 호르몬 대체제의 40대 중반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관리,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대체제, 단백질의 섭취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또 별도로 질염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질염계수는요, 장내 유익균의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질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질 환경이 알칼리화되면 질염이 생기거든요. 알칼리화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우리가 왜 질에 관련된 유산균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산균이라는 건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익균을 만들면 걔네들이 유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약산성의 환경을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질 환경을 이렇게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유해균이 더 많으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으면 질 환경이 약산성이 되지 않고 알칼리화 환경이 됩니다. 그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쉽고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질염계수가 높다는 것은 이분의 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장내 유익균 수 앞쪽에서 대장 분석 보고서에 있는 장내 유익균 수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 골반성 염증 질환 개수나 부속 기염 개수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관련 영양소 우리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그리고 염증 관련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염증 관련 영양소하고 함께 검토하셔야 되고요. 아까 자궁 질염도 마찬가지지만 자궁 경부노가 앞쪽이기 때문에 장의 건강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성 질염과 함께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부염 개수하고 질염 개수는 같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 상태하고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난소 낭종 개수라는 거는 요즘에는 그런 자궁이나 난소에 낭종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낭종 개수가 높다고 해서 꼭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낭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종양이 막 생기다가도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에 의해서 그것들이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그 효율보다 생기는 효율이 더 높으면 이제 종양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건데 난소 낭종 개수가 있다면 일단은 높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볼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다행인데 낭송 개수가 높다면 이게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종양을 억제하는 비타민 C라든가 그런 항산화 비타민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호르몬 지수가 낮은 거는 앞에 있는 뭐 내분비계나 그다음에 그런 단백질 분석 보고서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질염 개수하고 자궁 경부염 개수는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질염 개수하고 자궁 경부염 개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방 분석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유방 증식증 개수라는 거는 얘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분비계 질환의 내분비계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그런 내분비계 분석 보고서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급성 유방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급성 유방염이라는 거는 출산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하는 초기에 아기한테 이제 수유를 할 때 그 유도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부분에 이제 뭐 약간 감염이 되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생기는 게 급성 유방염 개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은 수유부가 아닌 이상에는 잘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급성 유방염보다도 만성 유방염 개수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유방염 개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건 내분비계 분석 보고서하고도 관련이 있고 염증 관련 영양소가 어느 수치 있는지 비타민 C나 오메가3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요. 내분비 질환 개수도 당연히 내분비 질환 이 분석 보고서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유방 섬유선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측정을 해보면 섬유선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섬유선종 개수가 이제 조금 나왔지만 병원에 가서는 이상이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인 여성에게는 섬유선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막 어떻게 문제가 되거나 막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할 때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유방염 개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건 염증 수치하고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교 분석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 양자를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이렇게 측정자분들을 관리를 할 때 이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처음에 측정을 하시고 뉴트리가 들어간 다음에 뭐 제품을 한 개라도 잘 드시면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유지나 더 안 좋아지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좋아지시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내 몸이 정말 얼마나 좋아지는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반드시 비교 분석 보고서는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그분이 정말 좋아지셔서 소개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측정자분들 회원 관리에서 이렇게 한 번을 딱 클릭을 하면 이분을 언제 측정을 했는지 그 측정 일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비교 분석을 누르셔야 돼요. 보고서 수령은 하나만 선택하셔야지 그 보고서가 전체가 보이는 거고, 비교 분석은 두 개를 클릭하셔서 비교 분석을 클릭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커서가 잘렸는데 사진에서는 이 커서가 줄어들고 항목 자체가 줄어들고요. 일단 그러면 혈류순환계에서 이분은 처음 측정하셨을 때 혈관 저항력, 뭐 1회 박출량, 심근 혈액 효소율량, 혈관 탄성 이런 부분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인 경우에는 이 조심해야 될 그런 항목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분은 한 4개월 정도 섭취하신 다음에는요, 이 6가지 항목이 조심해야 될 항목이 하나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혈관 저항력도 당연히 좋아지셨고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시고 사업에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